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국 민족을 제가 여러 가지로 저는 한국인 연구가 전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대해서 제가 많이 전사람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우리 진짜 어디에 보나 유순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국인은 유순하다는 얘기가 고대 기록에 많이 나왔다. 뭐 포학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큰 흐름은 유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선량하고 착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면이 지금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예. 여러분들 제가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택배 물건 갖다 놓고 나서 누가 집어갑니까? 안 집어가죠. 자연스럽게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이 집 앞에 놓고 그냥 갑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나라 아마 찾아보시면 거의 없을 겁니다. 담까지 넘어오고 창문까지 들어와서 남의 집을 침입을 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나라들인데, 우리는 물건을, 새로운 물건 아닙니까? 새로운 물건을 집 앞에다 놔둬도 훔쳐가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노상에 외국인들이 오면 깜짝 놀란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그냥 물건들을 그냥 수북히 가게 앞에 쌓아놨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가능한, 우리는 아주 너무 일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저는 이건 좋은 점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유순한 것도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유순 쪽에 좋은 점을 지금 얘기하는 쪽에서 지금 말씀드리다가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밀란이 한국에선 성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민족 역사상 밀란이 성공을 해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국가를 뒤집어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선 말 때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선 이후에는 반란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반대 입장에 섭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 출발한 이래 조선 때까지 한 번도 밀란이 성공을 못합니다. 그거는 밀란이 거의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적인 요소, 유순하고 순종적인 요소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밀란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그 체제 순응하는 면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한해 문화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밀란은 실패를 했는데, 요 근대에 와서는 반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나라가 또 한국입니다.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슬플 수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통치를 하다가 자신의 통치 방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다가 감옥까지 간다. 근데 좋은 쪽에서 얘기를 하면 최고의 민주국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미국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영국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정치 잘못했다고 해서 감옥으로 보내는 그 놀라운 민중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좋은 측면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 다 유효적절했고 시대에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민중이, 백성이 100만 명이 모여서 무언가를 주장하는데 전혀 문제 하나 없이, 탈 하나 없이 모였다가 헤어지는, 흩어지는 이런 민중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놀라운 나라입니다. 우린 진정으로 평화적이면서도 선량하고 순전적인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과 준법이 세계에서 잘 지켜주는 나라 중에 진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극단적인 요소가 이제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제가 왜 이렇게 극단이 자꾸 나오냐면, 한국인을 설명할 때 극단을 빼버리면 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이 극단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극단의 기질, 냄비와 뚝배기, 한과 흥, 대인과 선비, 여기에 도전정신인 호기심, 모험심, 탐험심이 해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를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이룩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위대한 것은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건 그겁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 아닙니까? 휴전 상태인 나라에서 그것을 계기로, 그것을 핑계로 독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독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뭉쳐야 되고 단일하게 뭐 하나로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쟁 중인 나라에서 민주화를 만들어낸 놀라운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도 위대하지만 민주화는 더 위대합니다. 이게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더 놀라운 일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의 문화는, 세계 최초의 문화는 저렇게 감히 주장을 하는데, 세계 최초의 문화는
동북아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제가 그 환단고기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대사를 제가 연구하면 할수록 고대의 위대한 문화국가가 동북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동으로 넘어가고 인도로 넘어가고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문화가 거꾸로 돌기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났던 문화는 유럽의 문화가 그대로 이입된 미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국주의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세상에 전파되어 있는 것도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화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세계에 전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서 같이 문화를 생산해가지고 파는 나라는 현재까지 딱 한 번 있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일본이었다고 합니다. 인류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문화를 만들어서 한때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독창성이 없는 사회입니다. 일본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왜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럽 문화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문화가 세계를 지금 다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산업, 첨단 산업, 그 다음에 자유 사상까지 다 세상으로 전파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새롭게 움이 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류입니다. 한류를 가볍게 보시는 분들은 애들 장난이고 오락이고 드라마나 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정신이 있지 않으면 문화가 출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산 능력.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들었다가 그들은 생산 능력이 떨어져서 바로 주저앉았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한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동남아시아를 10개국을 돌면서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러 준비를 해서 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한 나라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한 나라를 제가 가서도 느낀 건 아주 강렬했었습니다. 첫 나라가 필리핀이었는데 필리핀의 아주 대학교에 가서 제가 한국인에 대한 강의를 한국인은 어떤 기질을 가졌고 우리는 이런 민족의 특성을 가졌다라고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진짜 놀라운 거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쭉 한국인을 이야기하다가 BTS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한국에 한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BTS를 화면에 딱 띄우는 순간 그 앉아있었던 그 대학생들이 우와 하고 다 일어나. 아니 동영상 하나 틀었는데 BTS를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동영상 하나 틀었는데 그 학생 모두가 일어나서 와 하는 거 보고 진짜 한류가 무섭구나. 전 충격받았어요. 진짜 놀라웠습니다. 이 한류는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서 보면 더 놀랍니다. 진짜로 여러 가지 드라마, 그 다음에 K-팝, 그 다음에 게임.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죠. 이거는 이 문화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만 툭 튀어 올라가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를 이끌 수 있으려면 정신도 같이 따라가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BTS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왜 BTS가 한국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 진짜 한국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류가 왜 한국에서 태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별도의 시간을 제가 만들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인정할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진짜 많은데 휴대폰, 인터넷, 조선업, 정보통신 이런 거, IT 이런 거.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쭉 많죠. 우리가 세계에서 1등으로 가고 있는 아니면 1등은 아니더라도 첨단 쪽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안타까운 점은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외국은 발명자가 나오죠. 우리는 없어요, 이게. 누가 휴대폰, 인터넷, 조선업 이걸 이끌어 나가고 그들이 발명을 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어떤 위대한 거를 우리가 첨단을 만들어냈다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삼성, LG, 현대 이런 이름만 회사 이름만 있지 없어요. 이런 거는 좀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진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마음을 가지고
책을 쓰려고 하다가 제가 환단고기에 빠져서 소설 환단고기를 쓰면서 제가 일단 포기하고 이 내용만 제가 사실 한 10가지 되는 건데 스쳐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과학정신은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과학정신이 부족했습니다. 실험과 논문이 우리가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는 거예요. 뭘 연구를 하면 그것을 축적을 하고 기술 축적을 하고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방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험을 해서 그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면이 약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논문화해서 세상에 전파하고 내가 1등으로 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연구자가 연구해라 그러는 논문 제도가 우리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호 발명이 실패를 합니다. 화학기호나 수학기호, 특히 수학기호 같은 것을 못 만들어낸 것은 우리는 진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양 문명한테 이제 우리 뒤지는 요인이 되는데, 그 다음에 관주도의 상공업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발전하는데. 상업화에 실패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는 거북선도 세계 최초죠. 치구기도 세계 최초죠. 그 다음에 금속활자도 세계 최초고, 세계 최초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산업화시키고 대중화시키는 것을 실패하게 만든 것이 바로 관주도입니다. 관이 아니면 도저히 그것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이 망한 것 중에 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네 번째는 금의 정책입니다. 금의 정책은 뭐냐면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 출발하면서 두 개의 기본적인 정책을 출발을 합니다. 하나는 금의 정책과 공도 정책입니다. 금의 정책은 바다로 나가는 걸 막는 거고, 공도 정책은 섬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울릉도도 한 300여 년, 거의 400년 가까운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 금의 정책과 공도 정책을 사용하면서 무역이 차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 천시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결국은 중요한 노동 천시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아래 것들만 하는 거고 위 것들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 위 것들은 공부나 하면 학문이나 하고 놀이, 유희나 즐기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천시 정책과 여성 사회 진출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반이 노비였고,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충격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노비가 많았을 때는 50%가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에서 노비가 반, 그 전 국민에서 여성이 반인데 여성을 사회 진출권을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과학자와 기술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거, 그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 아래 것들이나 하는 것이 과학자고 기술자였지 윗사람들이 뭐 만들고 개발하고 그런 것을 생산해내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로망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고조선 때만 해도 마차를 타고 뭐 도로를 달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조선에서는 국도에도 마차가 못 다녔습니다. 대관령을 넘어갈 때 마차를 가지고 대관령을 넘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에 국도가 마차를 못 다니게 한 나라가 있었을까요? 진짜. 그 다음에 마차가 못 다니니까 보부상들이 다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선이 저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고 감히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별도의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딱딱하고 전문적인 얘기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장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장구. 한국의 악기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민족성과 국민성을 닮아서 악기가 만들어지지만 우리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악기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장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구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시 타악기. 타악기는 한 개의 소리만을 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개의 음을 가지고 장단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게 치고 약하게 치는 차이만 있는 거지 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장구를 쳐도 늘 같은 음이 나오는 겁니다. 큰 소리와 작은 소리, 그 다음에 박자만 주어지는 거고.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가 조사한 것 중에는 유일하게 타악기인데 여러 음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구입니다. 장구는 진짜 독특한 악기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장구를 가만히 보시면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이 가죽 크기가 다릅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북인데 이렇게 치는 북인데 왼쪽의 북 크기와 오른쪽 북 크기가 다릅니다. 다른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가죽과 오른쪽 가죽을 다른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드럼체가 이렇게 있으면 드럼체가 두 개로 서양권 보면 다 똑같은 드럼체가 두 개로 있죠. 우리의 장구는 이 치는 채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 치는 채와 오른쪽 치는 채가 드럼체가 다릅니다. 왼쪽은 궁굴체라고 해서 대나무 뿌리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단단한 대나무 뿌리로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동그래 가지고 치면 통통통통 소리가 납니다. 오른쪽 것은 대나무 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해가지고 두들기면 따다다닥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치면 통통통통, 오른쪽은 따다다닥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섞이면 기계 막힌 화음이 됩니다. 통통통통 따다다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놀랍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는 똑같은 가죽으로 만들고 같은 크기로 만들었는데 왼쪽 오른쪽을 우리는 가죽이 다르게 만들고 크기가 다르게 만들고 치는 채마저도 다르고 더구나 놀라운 것은 왼쪽에 있는 궁굴체를 가지고 오른쪽 가죽을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치다가 왼손이 넘어와서 오른쪽을 칩니다. 이렇게 치고 넘어갑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이런 얘기 흔히 합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느낌을 그대로 제가 받았어요. 외국인들한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악기가 있는데, 장구라는 악기가 있는데, 왼쪽 가죽과 오른쪽 가죽을 다르게 만들었다 그러면, 우와, 그래요. 아주 신기하다. 근데 우리는 또 가죽만 다른 게 아니라 크기도 달라. 이 왼쪽 크기하고 오른쪽 크기가 달라. 그러면, 그것도 그래요. 근데 이제 드럼에 대해서는 더 많이 놀라게 돼요. 여러분 드럼 생각해 보세요. 외국의 드럼 보면 다 똑같은 거로 드럼 이렇게 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개가. 이거 가지고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왼쪽 치는 채와 오른쪽 치는 채가 다르다고 얘기하면 또 생긴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면 인터넷 처음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는 동그랗게 생겼고 하나는 기다랗게 생긴 걸 어떻게 이렇게 다른 걸 치잖아요. 진짜 놀라워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좀 그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다가 우리는 왼손이 넘어서 오른쪽을 친다 그러면 에이 그래요. 그전에는 하고 놀라는 티다가 이렇게 넘어와서 친다 그러면 에이 그래요. 뭐 뿌리느냐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가죽이 다르다 그랬지. 양쪽 가죽이 다르다 그랬지. 그 다음에 크기 다르다 그랬지. 그 다음에 치는 게 다르다 그랬지. 이 왼쪽 오른쪽. 근데 이 손이 넘어와서 여기 다르면 이쪽이랑 다르잖아 분명히. 근데 이 손이 넘어와서 여기 치면 같은 소리 나냐 다른 소리 나냐. 다른 소리 나지. 거봐 이 사람아 얼마나 놀라운 악기냐. 소리 하나를 더 만들어냈는데 하나 더 만들어내고 넘어와서 치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와 그럽니다 진짜. 진짜로 외국인들은 놀라워합니다. 저는 이런 거를 우리는 늘 일상적이 있어서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기어이 하지 말라는 걸 뭐든지 한다 그랬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북한산이나 관악산 올라가면서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목적으로 올라가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네. 기어이 하지 말라는 걸 끝까지 하고 마지막까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본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타악기 중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꽹과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꽹과리 지금 보이시죠? 이 꽹과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꽹과리를 치는 위치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 바깥을 치는 거하고 요 바깥 요 안에를 치는 거하고 요 중간을 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칩니다. 우리는. 이것도 놀라운데 그럼 세 음이 나는 거잖아요. 다른 음이 나죠. 두께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전혀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세계에서 이런 거 있으면 나오라 그래.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기어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살펴보시면 꽹과리를 이렇게 칠 때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꽹과리 안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꽹과리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치면 툭툭툭 소리가 나죠. 전혀 다른 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손을 띄면 쨍쨍쨍쨍 소리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번 해봐요. 손을 띄면 쨍쨍쨍쨍 아주 울림이 아주 강한 소리가 나고 손이 다 있어서
툭툭툭툭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툭툭툭툭 쨍쨍쨍쨍 툭툭툭툭 쨍쨍쨍 이런 소리가 나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떻게 그것도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음을 다르게 만들 생각을 하냐고요. 진적으로 하지 못하는,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거를 기어이 하는 것이 한국인들입니다. 이런 특질들이 아주 여러 군데서 보여요. 이 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북을 칠 때 다 어디 칩니까? 아니 어느 나라나 북면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판소리 할 때 어딜 치죠? 북을 치다가 북위를 치잖아요. 아니 모든 나라가 여기만 치지 여기를 치는 나라 있어요? 이것도 주법 중에 하나로다가,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쩌다 한번 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법 중에 하나로, 판소리 할 때 주법 중에 하나로 여기를 친다니까요. 티를 치는 거야. 북면만 치는 게 아니라 티를 치는 거야. 티를 딱딱딱딱 소리 나죠. 여긴 퉁퉁퉁퉁 소리가 나고. 우리는 기어이 다른 것을 찾아내고 문제 해결을 만들어내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한민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데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북만 쳐도 되는 것을 티까지 치고, 예, 다시 한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나리를 갖다가 이렇게, 개나리 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긁히는 소리를 일부러 타금을 만들어내는 나라도 참 독특한 겁니다. 이것도 진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종이죠? 이 종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에밀레종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공식 명칭은 성덕대왕 신종이죠. 또 봉덕사에 걸려 있었던 적이 있어서 봉덕사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극단과 극단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세 개의 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눌 때 동양종과 서양종으로 나눕니다. 동양종은 바깥에서 칩니다. 서양종은 안에서 칩니다. 동양종은 낮은 데 겁니다. 종 각에 겁니다. 서양종은 높은 데 겁니다. 종 루에 겁니다. 각은 1층을 얘기하는 거고 루는 2층 이상을 루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양종은 웅장합니다. 서양종은 맑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서양종은 바깥에서 안에서 치는데 우리는 바깥에서 치잖아요. 우리는 밑에다 걸어놓는데 서양종은 높은 데다 걸어놓죠. 소리도 우리는 웅장한데 거기는 맑은 소리를 냅니다. 전혀 달라서 세 개의 종을 그래서 동양종과 서양종으로 나눕니다. 근데 서양의 괜메리라는 학자, 독일 학자가 한국에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성덕대왕 신종, 이 에밀레종 소리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는 종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양종과 서양종이 아니라 세계에는 두 가지의 종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종이다. 또 하나는 뭘까요? 이게 아주 기발합니다. 세계에는 두 가지의 종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종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종이 아닌 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뜻이 있는 겁니다. 한국종이 세계의 지존이고 동양종과 서양종 나누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인이 만든 이 한국종이 놀라운 종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국종은 도대체 어떤 면을 가지고 있길래 서양의 학자가 세계의 종을 두 가지 나누는데 한국종과 한국종이 아닌 종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것도 극단으로 그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이겁니다. 두께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께가 아주 똑같아야지 일정한 소리로 맑은 소리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소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만들려면 두께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우리의 종은 아닙니다. 한국 종만은 전혀 그 개념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두께를 똑같이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놀라운 거 하나를 개발하게 됩니다. 두께를 다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밀레종이 있으면 에밀레종이 이렇게 두껍게 일단 만들잖아요. 주조를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면 이 소리가 두 개의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한국종인데 그 안에다가 밀가루 반죽한 것처럼 주물한 거를 그래서 이렇게 떡지떡지 붙여놓은 거가 이 에밀레종에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다른 나라는 똑같은 두께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일부러 뭉탱이로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래서 이렇게 뻥 치면 처음에 타금이 발생하는데 타금이 발생하면서 동양 쪽은 웅장하게 서양 쪽은 밝은 소리를 내는데 뻥 치면 두꺼운 쪽 소리와 얇은 쪽과 이렇게 두꺼운 쪽의 소리가 두 가지 소리가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똑같으니까 일정한 소리로 나오는데 우리는 두꺼운 쪽의 소리가 웅장하게 나오고 얇은 쪽의 소리가 조금 가느다란 소리로 두 개의 음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소리가 같이 만들어져서 두 개의 소리가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데 그것을 맥놀이라고 합니다. 이 맥놀이에 의해서 놀라운 소리가 발생합니다. 소리가 살았다 죽었다 생성과 소멸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소리가 나냐, 이게 조금 빠르게 들으면 잘 안 들리지만 조금 느리게 들으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소리가 처음에 뻥 치면 타금이 발생했다가 웅 하다가 이 웅 소리가 싹 사그러집니다. 웅 없어졌다가 다시 웅 하고 또 나옵니다. 다시 웅 소리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생성과 소멸을 하면서 점점점 작은 소리로 사라져갑니다. 이것이 한국의 소리입니다. 두께를 다르게 만들어내서 기어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을 만들어내서 이러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정말 우리는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면이 여기 이제 글씨가 이렇게 쭉 써져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비천상 그림이 있고 한쪽 면에는 뒤쪽 면에는 이렇게 성덕대왕 신종을 만든 그 내력을 쭉 적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비대칭이 되도록 우리나라의 한국의 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극단과 극단을 양극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극단이 서로 달라서 그 미를 만들어내는 것도 서로 다르게 만든다. 그래서 비대칭미가 한국미의 대표적인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한 면이 아주 강합니다.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고리가 있는 것이 하도 오래됐으니까 벌써 신라시대 때 만든 거니까 1000년이 넘는 기간을 써왔기 때문에 이 고리가 부식이 되고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 최고의 기술을 발휘를 해서 최첨단 기술을 발휘를 해서 이 고리를 만듭니다. 고리를 만들어서 이동을 하는데 그 고리가 휘어요. 그래서 그 1000년이 넘은 고리를 다시 이용을 해가지고 꽂았더니 그건 안 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쇠의 나라입니다. 아주.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서 전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